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은 ACL 엘리트 8강전 광주 FC하고 아릴랄의 경기를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큰 점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아릴랄에 비해서 확실히 전력적인 열세라는 사실은 좀 명백해 보였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광주가 잘 버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무력하게 졌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7골이나 먹고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거는 사실 많이 아픈 거죠. 아픈 거긴 한데 저는 그래도 광주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광주가 그 제가 평가를 할 때 그 K리그 팀들도 좀 그렇지만 제가 수비 축구하는 팀들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하는 그런 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팀이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돼야 될 때가 있고 이겨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광주가 나름대로 선택한 이유들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뭐 7골 차로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광주가 굉장히 뭐 별로였고 이 팀이 정말 이렇게 축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그럴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고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아릴랄은 너무 잘하고 확실히 선수들 퀄리티가 좋다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둑을 좀 불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목에도 지금 써놨잖아요. 이정효 감독님은 진심으로 이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릴랄 상대로는 쉽게 덤비지는 않고 미들 블록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허리 정도에 이렇게 블록을 사사이 정도로 짜놓고 여기서 버티면서 어, 적절히 본인들이 압박하고 또 공소유는 본인들이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그래서 상대 공격의 그 의지를 줄이는 공격의 그 빈도 상대 공격 빈도를 줄이는 방식을 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 좀 재밌게 봤던 게 이번 경기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떤 표현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경민 왜 이렇게 까불지?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 김경민 선수가 진짜 공을 많이 만졌어요. 음, 이게 골키퍼가 이렇게 많이 만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공을 엄청나게 많이 만졌는데 저는 그게 이정효 감독님이 이기려고 했던 그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사실 팀을 여러 번 이제 꾸려오는 걸 여러 번 지켜봤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세트피스에서도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막 이상한 대형을 꾸린다든지 막 그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김경민을 사실상 수비수에 가까운 빌드업 시 김경민한테 적극적으로 패스를 하도록 만든 게 저는 사실 이종희 감독님의 노림수였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릴랄이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에요. 그죠? 이번 경기에 전방 압박을 꽤 많이 시도했는데 그래도 압박을 제일 덜 받을 수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네 명이 예를 들어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올라와서 형태를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바꿔주면 분명히 빈 곳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골키퍼들이 막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 이런 종적인 패스를 압박 당한 상황에서 골키퍼가 결정적인 패스를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풀어 나오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보통은 이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올 때 어떻게 오냐면 이 선수가 공을 잡고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어요. 김경민 선수가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를 압박하기보다 김경민 선수가 일루 쳐놓으면 여기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루 공을 잡아놓으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압박하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든지 해서 압박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를 하는 거지 설정하게 하는 게 이제 여기는 미트로비치가 아마 그런 임무를 맡아가지고 여기를 하려고 그랬을 텐데 김경민 선수는 여기서 그냥 본인이 앞에다 이렇게 찌르는 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사실상 주고받으면서 이런 데서 거의 본인이 주도적으로 패스를 하려고 해요. 공을 그냥 막 받아요. 계속 받아. 그게 뭐냐면 우리는 빌드업을 10명이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하겠다.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광주의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사실 밀릴 수 있죠. 밀리죠. 예, 밀리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를 다 써서 11대 10으로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공격할 때는
누군가가 11명이었으면 그러니까 골키퍼가 가담하면서 11명이 다 빌드업에 관여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을 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민 선수가 공을 굉장히 많이 만지고 너무 많이 보여. 빌드업 할 때마다 계속 보여. 그리고 김경민이 자꾸 뭐 롱킥도 하고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들도 하고 김경민이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왜냐면 압박하는 선수들이 여기는 안 덤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선수들이 계속 받기 좋은 위치로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줄 수 있으면 줘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뭔가 압박 당할 것 같은데 싶으면 본인이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 계속 패스를 하는 거죠. 왜냐? 김경민 선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 중에 한 명이니까 이걸 적절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느꼈어요. 그리고 보면서 오늘 이렇게 골 많이 쓰지 하다가 이거 진짜 공격하려고 그랬구나. 그냥 장난이 아니라 뭐 라인만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공격해서 이기려고 포석을 짜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 정도는 해야 저도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릴랄 선수들이 워낙 개인기량이 좋고 또 빠르게 접근해오고 압박하는 것들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니까 골키퍼를 이용해서 이걸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수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건 진심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냥 뭐 그래서 저는 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7대 0인 경기를 어떻게 좋게 말해주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맞죠. 7대 0인데 이거를 뭐 잘했다 박수 쳐줄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승패가 중요한 스포츠 세계에서.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졸전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는 광주 스타일대로 그거를 또 수까지 내가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경기 같다 생각을 하는 거고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7대 0으로 진 경기이긴 하지만 이 경기를 3대 0으로 졌다 그러면 그게 위안이 될까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가 다 내려서 가지고 그냥 수비만 한다. 일단 버티자, 버티고 역습하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내려섰다 그러면 3대 0으로 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경기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탈락하는 건 똑같고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하는 걸 못 해봤고 그냥 90분 동안 일방적으로 쳐맞다 끝나는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 거를 발전시켜서 조금 더 하겠느냐? 네,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이 더 멋있었다고 봐요. 내려선다고 막을 수 있는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릴랄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 볼 수 있었던 점이 뭐냐면 전 민상기 선수의 선발 출전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상기 선수에 대한 평가가 저는 그렇게 매우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민상기 선수가 저는 수비할 때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르는 수비를 많이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어줘야 되고 집중력을 유지해서 싸워줘야 될 때 조금 집중력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예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 벤치에서 나왔던 안현규 선수보다 민상기 선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볼은 좀 더 잘 뿌리는 것 같아요. 센터백 쪽에서 빌드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현규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빌드업이 잘 될 때는 상관없는데 조금 압박당하거나 상대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좀 실수를 한 선수거든요. 근데 민상기 선수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발밑이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일단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고민을 하자.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센터백을 놓고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패를 하던가 대승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이 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수비보다도 밸런스보다도 우리 공격을 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자라고 해서 꾸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아릴랄한테 경기가 좀 많이 어렵게 풀렸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 밀코사라고들 하시죠. 네. 밀린코비치 사비치한테 너무 이른 선제골을 맞아버린 게 그 조금은 이제 경기를 더 어렵게 푸는. 왜냐면은 아릴랄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게 기량이 좋은 팀들이 기다리기 시작하면 광주로서는 사실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야지 어찌됐든 골을 넣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은 이 팀이 뒤를 팔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니까 밸런스를 아까는 제가 이쪽 중앙 쪽에다 잡아놓고 여기서 버티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밀려 나오면 이제 이게 엉덩이가 여기 있던 엉덩이가 조금씩이라도 간격을 좁혀야 되니까 올라가면 이제 이 뒷공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첫 번째 실점이 좀 많이 뼈아팠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되게 개인 기량이기도 하지만 또 잘 만들어진 세트피스 같기도 했던 게 이제 앞으로 잘라가면서 헤딩을 하는 거였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190이 넘는 엄청난 장신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을 굉장히 잘 차는 게 그 선수 맞기 어려운 이유기도 한데, 그냥 가까운 쪽 골대로 자르면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헤딩을 한 거는 만든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이번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아릴랄이 전술적으로도 그냥 막 허투루 하는 팀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골 기억나시죠? 그런 것만 봐도 이 팀이 얼마나 이제 잘 만들어진 팀이고 전술적으로도 쉽게 상대할 수 있는 팀이 아닌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도 좀 신경 써서 나왔던 것 같아요. 광주가 내려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섰을 때 중앙 쪽에 계속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러면 아리라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은 역시나 세트피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거를 해결해 줄 선수가 이제 높이가 있는 밀린코비치 사비치였고, 그런 짧은 코너킥을 넣어가지고 넣었던 거, 그거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이 저는 사실은 이제 결정타이기도 하고 좀 개인 기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광주가 투톱으로 사실상 나왔잖아요. 최경록 선수랑 저기 전반에 누구 났더라? 최경록하고 헤이스가 앞에 있었죠. 헤이스가 앞에 있어서 두 명이 이제 앞에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을 네베스가 내려가서 이렇게 세 명으로 만들어서 숫자 우위를 점해놓고, 여기서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하고 뭐 앞에 있는 그 마르쿠스 이름 뭐더라? 레오나르도? 뭐 그런 선수들이 이제 받아주러 나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빌드업은 사실상 이 네 명이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네베스랑 이렇게 해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레랄이 뭐 잘 어느 정도는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팀이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 네베스가 빠지면서 쉽게 덤비지 못하게, 그리고 기술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이 두 명 이렇게 해둔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쿨리발리가 벌리면서 쿨리발리한테 투입되면 이 선수가 여기 밀고 들어오면서 공격 전개를 하는, 이게 라벌 피아나의 이제 그 어떤 그 효과죠. 효과고, 최근에는 이렇게 그 센터백들이 예전에는 그냥 라볼 피아나를 하더라도 뒤에서 기다리면서 변형을 주는 형태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센터백들이 밀고 나오죠. 밀고 나오면서 여기에 형태를 이렇게 중앙을 좁힐 수밖에 없으니까 깨고, 여기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든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여기서 쿨리발리가 자꾸 올라오면서 그냥 해집고 나오니까 광주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밀린코비치 사비치 쪽에 볼 들어오는 것도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 두 번째 골 보고 상당히 진짜 감명 깊었는데, 이 경기에서 보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되게 축구를 쉽게 해요. 본인 앞에 발 밑에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도 여기서 잡아놓고 제끼려고 안 해. 어떻게 하냐면 투입됐을 때 얘네가 따라오면 리턴 내줘버려요. 그리고 이거 다시 만들어. 근데 조금 타이밍이 난다 싶으면 돌거든요. 돌거나 좌우로 이제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딱 본인 앞에 들어올 때 이제 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번에 여기다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뛰는 선수가 또 하여튼 오질나게 빠른 말콩이었잖아요. 네, 말콩이 여기 뛰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크로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다 때리는 건데, 그게 저는 되게 그 퀄리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추어 축구하다가 이제 저기 프로 축구나 이렇게 좀 선수들하고 하는 거 딱 축구 해보시면 아시는 게, 패스 스피드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하게 줘도 기술이 좋으니까, 워낙 섬세하게 공을 다루니까 세게 줘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게 줘도 처리가 가능하고. 근데 이게 그런 템포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세게 주면은 볼이 튀겠죠. 그게 실수가 나올 텐데, 여기서 넘겨주는 것 자체에 반응해서 뛰는 말콩의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이걸 원터치로 돌려서 여기다 정확하게 연결하는 기술도 좋았고, 여기서도 볼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터치를 안 해요, 말콩이. 그러고서 한번 딱 꺾어주는데 이거 엄청 세게 꺾어줬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그냥 발을 대는데, 이걸 원터치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같으면, K리그 선수들 같으면 잡아놓고 때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원어 패스가 세니까. 근데 이거 그냥 발로 툭 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비싼 값 하는 거구나. 이래서 비싸구나, 저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패스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김경민 선수가 딱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패스 타이밍, 아니 슈팅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예, 그게 딱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잡고 때릴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잡고 있는데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안 되죠.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광주 선수들이 굉장히 저는 어, 많이 쟤네 축구 개 잘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좀 약간 클래스가 보였어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그 살렘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기 29번인가 그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 있잖아요. 세 번째 골 넣은 선수. 그 선수도 뭐 발도 빠르고 기술도 좋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돋보일 수 있는 건 옆에 너무 많은 고수들이 있어서 본인의 장점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외국인 선수 아닌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구멍이 없었다. 네. 상당히 완성도가 좋은 팀이었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광주가 그래도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김병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롱볼 축구라든지 압박 들어올 때 그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압박 들어오는 거를 살살살살 잘 풀어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갔던 거는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전방 압박 들어오는 거는 상대가 덤비는 거니까 거기 대처는 되게 잘 됐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대처를 해서 허리 지역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딱 돼가지고 이제 상대도 이제 우리가 여기 광주가 공격을 할 때 올라오게 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보통 전방 압박 제외하고 뒤쪽에 6명이 예를 들면은 네베스하고 밀린코비치 사비치하고 이렇게 뒤를 딱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광주가 이제 풀었어요. 압박을 풀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공격이 진짜 까다롭게 되는 게 뭐냐면 광주의 어떤 장점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쿨리발리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량이나 그 옆에 있는 그 87번 선수 사우디 국가대표 센터백이던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뭐 최경록이나 그 헤이스가 부지런히 뛰는 건 알겠는데 이 선수들이 이겨야지 결국에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저기서 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아사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그 요코하마라든지 비셀고베라든지 일본 팀들 후드려 팰 때를 보면 아사니 쪽에서 굉장히 균열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그 맨시티 설명드릴 때도 항상 그 빗대어서 설명드릴 때 어떤 팀이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팀들에도 늘 솔로 플레이를 좋아하는 드리블러가 있다. 리아드 마레즈라든지 최근에는 제레미 도쿠라든지 예전에 아리엔 로빈이나 프랭크 리발이라든지 뭐 예전에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있었죠. 네이마르도 있었고 그런 드리블러들이 있어가지고 균열을 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아사니의 발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 일로 치고 들어가든 혹은 일로 치고 들어가면서 움직이면서 형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본 팀들이 많이 당했던 게 아사니가 일로 가면서 여기를 끌고 움직이고 이쪽에 있는 선수가 돌아가면서 이 선수를 힘들게 해서 일로 가서 측면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공 가지고 들어가면서 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한테 뭐 스루 패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이걸 빠져 들어가면 보통 센터백이 따라가니까 계속 들어와서 여기서 아사니가 깊이까지 들어와서 막 감아 때린다든지 혹은 이 선수가 움직인 데다가 넣어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앞에 뛰는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아사니가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동안에 그 침투하는 선수를 통해서 여기 형태를 바꿔놓고 공간을 만드는 게 광주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산이라고 하는 드리블러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 진영을 깨놓겠다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번 경기에 아사니 쪽에 수비가 헤난 로지였어요. 반대쪽은 칸셀루. 근데 이 선수들 아시잖아요. 다 그냥 보통 리그도 아니고 유럽 출신 정도가 아니라 빅리그에 있는 빅팀에서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셀루는 말할 것도 없고 로지도 제가 찾아봤어요. 메시랑 몇 번 만났나? 메시랑 5경기가 뛰었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경기인가? 근데 메시랑 2번인가 3번인가 맞대결을 해봤던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랑 차던 선수가 아사니를 만나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좀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강상우 선수랑 인터뷰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걸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딱 통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강상우 선수한테 뭐 오프 시즌에 그 풋살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강상우 선수가. 그래서 그 비선출들하고 차면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막 비선출 잘 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강상우 선수가 비선출이랑 차면은 공 거의 안 뺏긴다. 그리고 수비도 너무 좀 쉽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뭘 할지 보인대요. 일단 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면 저 선수가 그러니까 저분이 뭐 할지 아니까 축구 선수들은 경험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페이크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로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아산이가 그 역습 장면에서 하나 있었던 그 장면 제외하면 로지를 상대로 사실상 돌파에 성공한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주 공격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협력 수비라도 해가지고 얘가 잘하니까 해서 그래서 다른 쪽이 공간이라도 열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대1로 막아버리니까 1대1 드리블러가 안 먹기 시작하니까 광주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느꼈던 거는 아사니한테 볼이 딱 투입될 때 로지가 너무 잘 괴롭히더라고요. 해낭 로지가. 발 앞에 딱 들어가면 바짝 붙어가지고 치지 못하게. 그리고 아사니가 좀 뭔가 흔들어도 잘 안 속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광주의 장점이 잘 안 나왔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반전 되니까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 빠른 템포에 많이 따라가기에 좀 버거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좀 실점이 또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장 밖에 있다 들어왔는데 막 여기 이미 막 이렇게 올라가는 템포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 메시를 상대를 자주 하던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야 된다라든지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런 메시 같은 선수들을 직접 겪어본 선수들이어야만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K리그 선수들 잘하죠.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이고 잘하는 선수들인 건 맞는데 뭐 K리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딱 이제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K리그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탠다드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서 하는 움직임만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극극 K리그 선수들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움직임들 사실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메시 같은 선수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와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사실 눈이 저는 떠진다고 생각해요. 수비수들도 메시를 상대해 봐야지 자주 몇 번 상대하다 보면 그래도 얘는 이렇게 막아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한번 뭐 다른 전략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개인적인 전략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수로서 성장하고 이 선수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그런 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K리그에서는 사실 그렇게 메시만큼 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어떤 잘하는 선수를 딱 만났을 때 대처 방법 같은 걸 연습할 기회도 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경기가 광주 선수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인터뷰할 때 인터뷰했다는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것도 하필 오늘 이번 경기도 주세종 선수가 나왔는데 주세종 선수가 그 멕시코랑 2018년 월드컵 할 때 아니 막 나는 분명히 수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비 패스기를 다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막 발옆으로 막 패스가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쟤는 대체 축구를 어떻게 하길래 저럴까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직도. 아사무궁화에 있을 때 제가 찍었던 그 저기 했던 인터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좋은 선수들하고 자주 축구하면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광주한테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급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평가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겪어보고 얘는 잘해 잘해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막아야 돼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광주 선수들은 사실 그런 대표팀의 오건 선수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대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광주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축구를 하려고 했고 낭비하지 않고 후방부터 풀어나오는 것까지 좋았지만 앞에서는 역시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상대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비싼 선수들하고 광주 선수들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정효 감독님의 인터뷰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많이 배웠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스포츠계의 어떤 인사였던 것 같아요.
감독이었는지 선수였는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돼 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 경기를 하고 나면 경기 결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승리하거나 배운다." 승리한다는 거는 이겼으니까 좋은 거고, 배운다는 거는 졌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다시 성장할 것이다, 그 의미겠죠, 아마. 근데 저는 그게 딱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졌지만, 결과는 진 건 맞지만 약간은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그 패스 타이밍, 그걸 보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강현 선수라든지 박태준 선수가 야, 전 테포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겪어봐야만 알거든요, 사실 또. 그리고 말콩이 뛰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른 윙포드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좋은 어,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간 것도 또 멋진 경기를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대단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7대 0이라는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광주다웠다고 생각하고, 광주였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비적으로 내려섰다면 그런 경험을 이번 경기에서 배우는 게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 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걸 해야지 배우지, 우리 걸 안 해보고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진 경기가 됐을 텐데, 이거는 본인들 스타일대로 싸워보고 또 이 팀이 어떻게 우리 같은 팀을 또 잘 잡는지를 보면서 새로운 눈을, 또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90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광주 FC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자, 가볼까요? 가보고요. 사실 뭐 오늘 이제 서울하고 포항 서울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그래도 어, 경기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하고, 이번 주에는 아마 부천하고 인천 경기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다 그래놓고 또 딴짓하다가 못했거든요. 일하고 집에 와서 쉬어야 돼가지고, 저도 하여튼 뭐 빠른 시간 내에 리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